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수치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수치감과 죄책감은 열등감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열등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수치감과 죄책감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수치감과 죄책감에는 한 가지 전제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드라이브 그리고 금지령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금지령과 드라이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에서 부모, 양육자로부터 금지됐던 규칙들입니다. 일찍 들어와야 돼. 눈을 그렇게 뜨면 안 돼.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금지들이죠. 혹은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강요예요. 일종의 강요인데, forcing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도록 요청했던 것, 강제했던 것, 강요했던 것입니다. 뭘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가 금지령이라면 먹어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죄가 형성이 됩니다.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금지령과 드라이브는 그 사람에게 억압과 금지를 표현하는 그 삶의 기준, 테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금지령과 드라이브가 완전히 없으면 사실상 정신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예 개념을 잡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 타자들과의 교류 자체가 멈춰버리게 되죠. 금지령과 드라이브가 적절해야 타자와의 교류에 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죠. 타자와의 동일시를 얼마나 잘하느냐, 타자와의 차별성을 얼마나 잘 두느냐, 타자와의 동일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지령과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이 금지령과 드라이브가 적절하게 주어지면 타자와의 차별성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동일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기준인 타자와의 동일시와 차별성을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드라이브와 금지령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와 금지령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즉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금지령을 범했을 때 내 안에는 죄책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억압으로 인해서 그 억압되어 있는 외부의 양육자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선들을 넘어섰을 때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이거는 정동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느껴지는 거는 감정으로 느껴지고요. 표출되는 건 생각으로 표출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감정이죠. 정동의 역량 안에 있어요. 왜 이게 정동의 역량이라고 하냐면 외부에서 주어져 있는 금지시킨 것이나 강요된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감정을 내재하고 있죠. 감정만으로 형성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교류와 형태, 교류와 행동들 가운데에서 형성되는 게 있는데, 이 죄책감은 교류와 행동들 가운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정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감정도 분명히 있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걸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생각으로 드러나요. 내가 뭐뭐를 잘못했어 라는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과 굉장히 유사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수치심은 내가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구에겐가 외부의 타자에게 들켰을 때 나타나는 게 수치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감정일 수 있는데요. 감정 자체만으로 보면 죄책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죄책감은 감이라고 하고요. 수치심은 심이라고 하죠. 수치는 죄책감도 생각으로 발현이 되는데, 수치는 더 많은 생각의 구조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심이라고 규정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자가, 누군가가 나의 죄책감을 만들어낸 정동을 확인했을 때 드러나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껴질 때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내 심리적인 역동 안에서는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타자가 볼 때와 나 스스로 느끼는 것의 어떤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죄책감은 내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라면,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함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클까 생각을 한다면 조금 그렇게 딱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수치심은 타자가 나의 긴밀한 것을 확인했을 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행동, 정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수치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가 생각한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변명을 하거나, 그 현장을 도망가게 하거나, 이렇게 외부로 표출이 돼버리죠. 그래서 수치심이 나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수치심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내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수치심을 훨씬 크게 느끼는데, 내 마음을 병들게 하기는 죄책감이 더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에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 혹은 감정일기, 생각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해소를 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분명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기도나 종교적 의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혹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없애는 종교가 없다면 감정일기나 생각일기를 써서 그 죄책감에 대한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 또는 아주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내 죄책감을 말함으로 인해서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상쇄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없다면 죄책감은 수치심보다 더 큰 부정적인 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치심은 나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이 내 잘못을 봤다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기준인 죄, 그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소가 그 이전에 억압이 강력했을수록 수치심은 큽니다. 드라이브나 그 금지령이 양육 과정에서 강력했을수록 수치심은 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금지령에 대한 억압이 강했을수록 타자가 나의 그 죄를 봤을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수치심은 더 커집니다. 억압이 많지 않았다면 수치심은 그만큼 적어지죠. 그래서 수치심이 적은 사람들은 빨리 회복됩니다. 타자에게 내 잘못을 들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적었던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억압이 적었던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억압이 강력했던 사람들일수록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수록 회복이 덜 됩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그리고 강력한 억압 속에서 자라온 사람일수록 수치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위로와 아무 문제가 없다.
외부의 타자가 그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 하는 치유적 그런 접근들이 많이 있어야 회복이 되죠. 그런데 억압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도 나는 작은 문제예요. 수치심이 적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치심이 적으면 외부에서 야, 이거 굉장히 큰 문제야, 너는 굉장히 큰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수치심이 적은 사람은, 억압이 적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수치심도 적었던 거겠죠. 수치심이 적은 사람은 그래? 응?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내 정서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수치심이 적다는 것, 억압이 적다는 것은. 그래서 내 정서에는 일단은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수치심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발생하고 자주 범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주 부딪혀요. 자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억압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심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나중에는 수치심이 상향 조정되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포지션을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이 하나의 감정으로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불안, 우울, 분노, 열등감, 뭐 여러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왔던 다른 많은 감정들과도 엮여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치심은 우울이나 불안처럼 길게 다뤄도 될 만한 많은 역동을 담아낼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오늘만으로 안 끝내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울이나 불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실상 우울과 불안은 그 자체로 어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수치심은 그렇게 병리적인 증상으로 처리하지는 않죠. 그래서 관심 밖의 감정이지만 우울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수치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